재밌게 잘 들었고요. 요즘 굉장히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안 보이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시크릿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좀 많이 그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는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벼락거지라는 얘기는 아마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벼락부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냥 난 집도 있고 월급도 꼬박꼬박 직장 다니면서 잘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잘리고 그 집에 대해서 세금이 폭탄처럼 나오면서 갑자기 거지가 돼버리는 형태를 벼락거지라고 해요. 이런 벼락거지가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플루토놈이라는 거는 그 플루토크라시, 즉 부유층이라는 의미와 이코노미, 경제라는 의미를 합성해서 현재 부유층이 이끌고 가는 경제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매튜 이펙트라는 거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매튜는 그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13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요?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나마 갖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매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캐피털리즘. 이거는 차이를 얘기하는 갭과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캐피털리즘. 즉 자본주의 내에서 그 상류층과 하류층의 갭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 용어의 공통적인 점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되면서 부가 양극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꺼내는지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래프예요. 소득의 분포 곡선. 왼쪽 그 세로축에 있는 선은 인구수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그 가로축은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전체 대비를 봤을 때 왼쪽에 하류층이 일부 있고 오른쪽에 소득이 높은 상류층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가운데는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곡선이에요. 이러한 곡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즉 선진국이나 중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정상 분포 형태의 그 소득의 분포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다 보니 이게 이렇게 곡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왼쪽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이 소득이 적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던 그 상류층은 숫자는 그대로인지 모르지만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희망 없는 다수의 백몬계층과 소수의 부유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그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의 그런 갈등이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바이든 간의 그 정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민주당의 핵심을 이끌고 있는 그 지지 세력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텍, 즉 빅테크놀로지 회사들, 빅 IT 회사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그 아마존이나 트위터나 이러한 빅 테크놀로지 회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NBC, ABC 같은 빅 미디어 회사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빅 머니 그룹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그 그룹이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아까도 본 것처럼 아주 그 아름다운 정상보국선에서 중산층을 차지하고 있는 중서부의 백인 중산층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이 아니라 그 빅텍과 빅미디어와 빅머니의 엘리트 그룹, 소수의 유층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중서부의 그 중하층 계급 간의 계급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상대방을 꼬꾸라뜨려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 백악관이 점령당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근데 정치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이제는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그 나온 책 중에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다니엘 마코비치라는 그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소득층은 부의 세습을 통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중하위 계층은 장래성 없는 일을 통해서 최저 수준의 소득만을 받게 되어 점점 더 강해진다.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근데 문제는 고소득층은 부의 세습을 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장래성 없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를 보면 1960년대와 1927년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대기업 CEO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의 차이는 20배였어요. 그러나 2017년도에는 그것이 300배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외과 전문의와 간호사는 4배에서 7배, 그 다음에 로펌,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와 그 파트너 변호사를 도와주는 비서의 연봉의 차이는 과거에 5배에서 이제는 40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 아주 극단적인 예는 맥도날드 그 햄버거의 CEO의 연봉과 매장에서 알바를 하는 아주 단순직 그 직원의 그 연봉의 차이는 과거 60년대 70배에서 이제는 500배로 벌어졌어요. 그만큼 상류 부유층과 하층 계급 간의 연봉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양극화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미국의 예이긴 해도 우리가 보통 이제 하버드나 예일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저기 지원서 그 에세이 같은 거를 잘 써가지고 또는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그 대학 측에서 좋게 평가해가지고 입학시키는 걸로 알고 있죠. 절대 아닙니다. 이미 미국도 그 SAT라는 대학 그 능력시험 그 점수로 인해서 학생들을 뽑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SAT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외교사를 붙여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가외교사를 붙여가지고선 SAT 점수를 높이고 그 점수를 가지고 그들은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MIT를 갑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은 그 예일의 로스쿨이나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일의 그 로스쿨 나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로 들어가서 연봉이 3억에서 5억 정도를 받습니다. 초임이. 그 다음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그 펀드 자산운용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봉 3억에서 5억 정도 받고 심지어 보너스를 한 10억 가까이 받는 그 대졸 초봉 받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안에 가진 돈이 없는 중하위 계층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 갈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유한 계층들은 그 엘리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엘리트화되고 부유화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가진 거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간관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과장, 부장, 뭐 차장 해가지고 중간관리자 그룹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밑에 그 사원 대리들이 일하는 거를 그냥 그 지휘 감독하는 정도의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중간관리자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서 관리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아주 엘리트의 엄청난 연봉을 받는 그 CEO 그룹과 실제로 밑에서 허접한 일을 하는 사원들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임금의 격차는 아까 맥도날드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500배 그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앞에서 본 거는 미국에 대한 얘기고,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에서 보면 밑에 노란색 바는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약 9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불과 4년 사이에 그것이 11억 3천만 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상위 20%의 순자산이. 그리고 위에 있는 연두색 선은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약 100배 정도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과 4년 만에 그것이 166배로 한 70% 가까이가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자료를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그러니까 인구수로 봐가지고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과거에 한 20, 30% 가지고 있던 소득을 2015년도만 해도 48.5%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48.5%니까 아마 모르게 몰라도 지금은 50%가 훨씬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위 20%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역시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취업을 해야지만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자 수가 저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밑에 중하층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선 서울대 공대팀이 또 하나 이제 예측한 자료가 있어요. 이건 뭐 2090년도 얘기니까 조금 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위에 있는 0.003%의 플랫폼 소유주나 플랫폼 스타가 존재하고 그들이 나머지 99.997%의 일반 시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많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똑같은 출발선에서 누구는 벤츠를 타고 진짜 잘 나가는 부모를 둔 덕에 벤츠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누구는 잘 못 나가는 부모를 둔 덕에 그냥 달려도 힘든 판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수를 끄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주에서 누가 이길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성공의 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저렇게 어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그 파란 배낭을 넣은 친구는 부모가 진짜 갖고 있는 돈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작은 계단을 밟고 아주 여유 있고 빠르게 성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림이 바로 부의 세습을 통한 소득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과거에 그 상류층과 중산층과 하류층의 그런 구분은 없어지고 이제는 희망 없는 다수의 빈곤계층과 잘 나가는 부의 소습을 통해 잘 나간 소수의 부유층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옵니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 나는 이제 뭐 은퇴도 했고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노후 자금 조금 마련하는 것도 있으니까 조금만 벌면 되지 뭐 노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소수의 부유층은 그 갖고 있는 돈을 자녀의 교육을 엘리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부고 있고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녀는 또 엘리트 직업과 엘리트 직장을 다니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또 자기 자녀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계속 부가 세습되는 상황이 되는데 나는 어떻게 그냥 산다고 쳐도 내 자녀들한테도 이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소수의 부유층이 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소수의 부유층에 속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내가 이점이나 마찬가지 대기업의 오너인가? 아니면 변호사나 의사같이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나? 아니면 저커버그나 제프 베조스처럼 확실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나? 반문을 해보시자고요.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손흥민이나 BTS처럼 뭐 축구를 잘하든지 아니면 축구 놀이를 잘하고 있나? 그도 저도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를 몇 채 정도 갖고 있나?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고 과연 내 자녀들한테 내가 상류층에 속해서 그 부의 세습을 물려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속하신 분들이 스폰서님 정도 빼놓고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확실한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소수의 부유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나 능력이 없는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창업 비용이 없기 때문이죠. 점포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인력도 필요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하나 만에 하나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채무를 이제 지는 리스크를 진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다는 사업이 진짜 대단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더라도 시스템만 잘 참여를 하고 팀워크만 잘 만들어가면 얼마든지 거기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구축된 네트워크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돼서 승수, 배 크기로 그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하층이 점점 더 소득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왜 아주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업무라는 것은 다 기계에 의해서 지금 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 52시간 제가 도입이 돼서 지금 열심히 그거에 대해 하고 있죠. 조만간에 주 4일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주 30시간 제도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당 근무 시간이 적은 게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걸까요? 그들은 일을 적게 해가지고 진짜 더 많은 시간을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생산적인 일에 보내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인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다 기계가 하고 있고 기계가 하는 것이 훨씬 싼데 뭐 한다고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 52시간에서 주 40시간, 30시간으로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 네트워크 사업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가 뛰어나더라도 그 네트워크 사업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구축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러한 그 네트에서 얼마든지 그 소득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저희는 그 인쇄소득이라고 하죠. 네트워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부유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그 확실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사람들이 뭐 네트워크를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 네트워크만이 일반 사람들이 부유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사람도 21세기형 비즈니스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불구축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4차 산업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유통 방식을 보면 생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 도달하는 방식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로 전달되는 직접 판매 방식의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과거에 아니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유통 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직접 가면 훨씬 더 많은 마진을 챙길 수 있다는 걸 몰라서 그걸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판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선 생산자가 소비자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소비자를 알게 돼서 소비자가 주문을 했다고 쳐도 주문하는 방식도 굉장히 아주 낙후된 방식이었고 설사 주문해도 그걸 결제하는 것이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 결제도 좀 애매했던 거죠. 그리고 뭐 어떠해서 결제를 했다 쳐도 그거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직접 배송하기에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이제 생산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만 붙여서 그냥 총판에 넘기면 총판에서는 그 여러 명의 생산자들의 제품을 가지고 전국을 지역적으로 나눠서 거기 지역에 해당되는 대리점한테 넘겨주고 그 대리점은 또 자기네 지역을 세분화시켜서 그 세분화된 지역에 그 소매 판매업자한테 넘기고 그 사람들이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시대에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통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고 진짜 컴퓨터가 발달되고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을 직접 생산자가 알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생산자한테 주문을 할 수 있고 좋은 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생산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가 주문한 거를 제때 소비자한테 배송해 줄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직접 판매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판매 방식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그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나의 좋은 솔루션인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는 산업 분야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5조 3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지금 활동하는 회원 수도 약 한 900만 명 정도가 돼요. 900만 명 정도라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그 성인들 3천만 명 중에 약 한 35%, 40%, 35%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 판매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한 214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규모가 점점 커가고 있는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에 해당되는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먼저 자리 잡은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산업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아주 촉망받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특히 백만년자 탄생 직업군이라는 거를 분석한 거에 의하면 미국의 자료입니다.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는 일반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과서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소개가 실리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협회가 예전에 그냥 쉬쉬하던 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은 그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부자가 되는 해법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진짜 완전히 그 빚더미에 올라앉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진짜 10억, 20억 떼부자가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부자가 되는 솔루션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마케팅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하는 그 어떤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합선 제보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은 회사, 제품, 보상, 선전, 시스템의 5가지 요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우선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득을 얻고 부를 창출하려면 이 회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한 2, 3년 하다가 회사가 없어져 버리거나 회사가 이 네트워크 그 마케팅 협회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일이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회사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득을 얻으려면 매출이 그만큼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그 돌침대 뭐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돌침대 한 번 사면 그만이지 그걸 며칠씩 사겠어요? 2개, 3개 사가지고 뭐 화장실에 하나 놓고 뭐 부엌에서 하나 놓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아이템이어야지만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품의 어떤 제품이냐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아도 궁극적으로는 보상이 좋아야 됩니다. 보상이 어렵고 보상이 나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아도 거기서 내가 큰 돈을 벌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제품과 보상이 좋더라도 예서 지금 A사나 뭐 이런 H사 같이 저 밑바닥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점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로부터 시스템이 지원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도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시크릿이 가장 그 좋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아주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크릿이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아까 회사가 계속 성장이 가능해야지만 내 네트워크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회사가 성장이 가능하려면 우선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여야 돼요.
두 번째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하는 얘기를 그 밑에 사업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을 둔 회사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경영자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없어야 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거기서 돈을 번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불법 다단계가 돼가지고 그냥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고 버는 돈도 다 소급해가지고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합법적인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회사 운영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회사에 자본이 없어가지고선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현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여야 된다. 저는 밑에 이제 오너 리스크하고도 연결되는 거지만 사실 2020년도를 겪으면서 시크릿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이 다 불안해요. 아, 이제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지나 보다. 이제 여기가 끝물인가 보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매출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2019년도에 저희가 1,000억을 했고 2020년도에 현재 추정치가 한 750억 정도를 하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저 같아도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출을 유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사업자분들한테 매출을 더 올리라고 강요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시스템상으로서 내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데 없는 다 끌어모아서 제품을 사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는 매출에 감소되는 리스크를 겪더라도 적어도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저로서는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사실은 매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들이 조금 그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도 회사들이 알면서 대충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매출을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회사 그 아이작 회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타격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뭐 사장님들을 다 내친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2019년 매출을 그대로 2020년도에 유지하고 있는 상위권에 있는 A사, H사, N사 이런 데는 모르긴 몰라도 그 사업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쟁여놓고 있을 거예요. 회사는 매출 규모를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크릿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즉 저희는 합법적인 회사예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고 그리고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회사 운영을 해왔어요.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소매 2005년도에 미국에서 화장품 소매 판매점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900개 전문 매장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BB.org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912년도에 건립된 그 소비자 보호 기업 평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업을 평가하는 데서 단순히 매출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매출 플러스 제품의 어떤 품질,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그 평가, 예를 들어서 반품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지 없는지까지도 다 평가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평가를 했을 때 시크릿 다이렉트는 A 플러스의 등급을 받았어요. 이 A 플러스의 등급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 미국 지사랑 같은 등급의 그 수준이고 쉽게 얘기해서 적어도 100년 동안은 망하지 않으니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그 유태인 오너 두 분이 계시죠. 물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이작 회장님이 주로 그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유태인 그 오너분들은 신용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그런 무분별하고 사업자들한테 손해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는 평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이미 그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그 제품 매출을 그 강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항공사가 땅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가에 큰 타락을 받았고, 또 어떤 회사는 그 자녀들이 마약이나 음주, 폭행 이런 걸 해가지고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너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시크릿에서만큼은 이 오너 리스크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매출에서 35%를 사업자들한테 수당을 수당으로 나눠주는데 그 수당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출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근데 매출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사가 모방불가한 경쟁적인 우위가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독보적인 원료나 기술이나 품질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일회성 구매가 아닌 반복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분도 안전한 성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불과 한 2, 3년 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지고선 진짜 그 잘 나가던 옥시라던 회사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차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BMW 같은 자동차도 주행 중에 불이 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니까 바로 그냥 매출이 확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좋은 품질을 갖고 있어도 그 제품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요? 먼저 저희는 사회소금과 사회모드라는 독보적인 원료를 가지고 있어요. 사해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그 호수입니다. 실제로 호수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를 데드시,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큽니다. 여기에는 지중해에서 유입되는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다 보니까 태양의 증발로 인해서만 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소금과 머드가 계속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쌓여 있어서 엄청나게 그 농축된 그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그 사회가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그 방송에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KBS의 생로병사라든지 MBC의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2019년 10월에는 그 KBS 다큐 세상에서도 이런 사회를 소개하면서 저희 시크릿 제품, 시크릿 공장까지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미네랄들은 4배, 나트륨 4배에서부터 심지어 구론 같은 경우 200배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안 좋은 미네랄,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일반 수에 비해서 3.6배가 적은 걸로 나타나는, 이러한 일반 회수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것이 사회수고, 거기에서 나온 소금이 사회소금이기 때문에 일반 소금과는 완전히 다른 독보적인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기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는 세계 최고의 화장품 메이커인 로레알과 파트너십을 맺고 생산하고 있어요. 로레알은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랑콤이나 비오템이나 알레나 루빈스타 이런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에서
시크릿이 뭐가 이뻐서 그 파트너십 생산을 해주겠어요. 그분들도 이 사회소금이라는 원료가 엄청나게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또 로레알의 그 오너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고 저희 제품을 생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인 라이프 바이 시크릿은 미국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중에 하나의 엑셀시어 뉴트리션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라든지 발효 홍삼이라든지 오메가3 같은 제품은 한국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노바렉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인 아이언플라워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제조회사인 애경이나 메이비존이나 상하목장 대상 웰크롬 같은 회사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제품은 이미 세계 900개 매장에서 잘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검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특히 그 시크릿 매출이 상당히 높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그 수도인 방콕에 유명 그 백화점 3군데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 중립면세점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제품 라인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일반 그 식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또 새로 그 여행 상품이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들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아까도 안전성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희는 그 우리 몸에 해롭 성분인 파라벤이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 파라벤이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어떻게 안 좋은지는 아마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라벤 프리라는 마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혜택이 굉장히 그 폭이 큽니다. 소비자가에 비해서 한 40%에서 50%. 근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매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라고 적어놔도 아무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소비자 가격은 실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이고 회원이 되면 거기에 적게는 40%까지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보상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플랜을 저희가 만드는 어떤 그 방향점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들한테 무리하게 하지 않는 그런 보상 플랜을 만들자. 그리고 쉽고 단순하게 만들자. 그리고 100억을 버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0명이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부의 공동체 방식으로 보상 플랜을 만들자. 그리고 팀 중심제의 보상을 하고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보상 플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인쇄소득을 만들어내는 보상 플랜을 만들자가 저희 시크릿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저희 그 보상 플랜의 특징은 기존의 그 브레이커의 방식처럼 여러 라인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딱 2라인, 오른쪽, 왼쪽 2라인만 관리하는 바이너리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장이 빠르고 그다음에 그 바이너리의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리한 사업 같은 거나 사재기 같은 거를 그 시스템 상황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그 금전적 손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사업 형태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희 시크릿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뉴스타트 99팩 99만 원짜리 한 번만 사면 되고 그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4주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그 자동 구매만 하면 사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덜 가게끔 보상 플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어?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당인으로 정산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분이에요. 저희는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혹시 있더라도 저희만큼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못 봤습니다. 저희는 듀얼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CB와 BB를 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다른 데또 회사 있는 것처럼 PB 한 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CB와 BB 두 가지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CB는 커미션 볼륨이라 해서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고, 이 포인트는 내가 지급받아서 정산되지 않는 한 무한대로 이월되고 누적이 되고 내 밑에 내 팀원들 모든 대수에 무한대로 공유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비즈니스 볼륨인 BB는 직급 승급 및 유지하는 데 기준이 되는 포인트로 4주간만 유지가 됩니다. 발생한 그 주를 기준으로 해서 4주간만 유지가 돼요. 그 대신에 그 4주 동안 내가 브론즈를 가든 로얄을 가든 실버를 가든 골드를 가든 몇 번을 가든지 간에 다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브론즈 갈 때 적용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포인트를 아주 적절하게 잘 믹스하는 것이 바로 시크릿의 그 보상 플랜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크릿 보상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보스는 내가 리코르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추천인으로 하면 바로 받게 되는 그 소득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받는 소득이고, 팀 커미션은 이 시크릿의 모든 부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체크매치 모형 보너스는 내 하선에 있는 그 리더 브론즈 이상의 직급자들의 일부분을 회사로부터 받는 보너스인데, 처음에는 그 소득이 크지 않지만 나중에 레드 다이아몬드나 크라운이나 크라운 로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승급 보너스는 내가 어떤 직급을 성취했을 때 단 한 번 딱 주는 일회성 소득이지만, 처음 브론즈 때는 12만 5천 원이지만 나중에 크라운이 되면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플래티늄 이상자부터는 이제 뭐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받죠.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 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다이렉트 보너스는 구매 금액의 5%를 받을 때 그 기준이 구매 금액 기준이다. 팀 커미션과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미션 볼륨 기준으로 받는다. 그래서 팀 커미션은 소실적의 15%를 받는다라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팀 커미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국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주국점이 없다면 저 상위에 있는 상위 직급자들이 아마 그 전체 매출의 35% 중에 대부분을 가져가고 그 하위 직급자들은 가져가는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시크릿은 부의 공터지의 정신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매출이 많아도 일주일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을 2천만 원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진짜 저는 대단한 시크릿이라고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브론즈 이상이 됐을 때 그 하위에 그 브론즈 이상의 직급자들과 매치를 해서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회사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추가로 받는 보너스라는 것이죠. 직급 성취 보너스는 4주 동안 만들어진 그 비즈니스 볼륨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마다 그 필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맞췄을 때 그 주는 보너스인데 승급시 1회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직급 유지는 로얄 이상 직급자에게만 주고, 그 DYD 기간이라는 그 4주 동안에 가장 낮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 유지 보너스를 줍니다. 이러한 그 시크릿의 보상 플랜이 굉장히 아주 잘 짜여져 있는 보상 플랜이다 보니까 그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 중에서 3번째로 가장 우수한 그 보상 플랜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위나 2위에 있는 회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보상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